예. 첫 번째 장표부터 그 약자를 먼저 말씀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요. 예, T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Tactics, Techniques, Procedures. 해커들이 실제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술, 어떠한 기법, 기술들,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가.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격자들의 공격을 분석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왜 분석을 하는 건가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공격에 대한 분석이 해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해커가 무엇을 했는가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이 TTP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해커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해커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막을까 라기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해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자들이 노리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지적자산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주체들은 범죄 집단일 수도 있고요, 범죄 집단은 철저하게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해킹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국가의 목을 먹으면서 군이거나 정보기관 소속이거나 적성국가 혹은 어떤 국가적인 전략에 의해서 해킹을 합니다. 액티비스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해킹을 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해킹을 하지만 이네들이 쓰는 기본적인 TTP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이 벌어지는지 이제 세 가지 단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APT가 어떻게 벌어진다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커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새롭게 들으시는 내용들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단계, 공격의 발판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최초 침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외부와 연결된 서버, DMZ는 웹서버라든지 서비스하는 서버들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탐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부와 연결점을 접속을 해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작성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해낸다든가, 웹실을 업로드시켜서 서비스를 장악을 한다든가, 혹은 원격 접속 도구 설치를 성공을 시켜서 해당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즉 웹서버나 외부에 노출된 서버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사용자 대상으로 피싱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획득해낸다든가, 악성 코드를 전달해서 접근 경로를 획득해낸다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공격들이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접근 경로를 획득해서 CNC를 만들고 운전을 통해서 정보를 다 빼갔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악성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정 획득만으로도 얼마든지 몇 가지 시사점들. 예방에 의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대상 조직에 침입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로 많습니다. 즉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조직의 해커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접근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모든 공격이 다 악성 코드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계정 탈취만 할 수 있어도 내부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죠. IT 관리자의 VPN 계정 하나만 알면 게임 끝이죠. 악성 코드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 1단계에서 공격을 발견하면 물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외부에 공개된 시스템에서는 실제 공격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아마추어들이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본 거 가지고 막 시도를 해봅니다. 일명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공격인지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고, 대신에 만약에 최신 위험 정보,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최신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공격이 예방이 된다라고 안심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공격자가 침입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알려진 익스플로이트 방법에 대해서는 취약점 패치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요.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피싱이나 접근에 쉽지 않도록, 그리고 공격자가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도록 직원들이 자신의 소속이나 하는 일, 분담 업무를 SNS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방법의 정보들 수집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 이 단계에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침입, 확장, 탐험 단계. 해커가 일단은 최초 침입에 성공을 한 이후입니다. 일단은 최초 침입에 성공을 하면은 내부 계정을 덤프받거나 추가 악성 코드를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추가 크래킹 도구들을 다운로드해서 공격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호스트에 대한 지역을 확보하고 더 많은 계정을 알아냅니다. 특히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특공 계정, 기술 지원 인력의 계정이라든지 IT 관리자의 계정, 도메인 컨트롤러의 정보, 이메일 서버의 정보 등을 열심히 수집을 하죠. 이런 부분을 이제 수평적인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접근 방법을 확대합니다. 최초 침입 지점 이외에 추가로 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막 뚫는 것이죠. VPN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RDP 세팅을 한다든가, 프락시를 연결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중에 하나라도 탐지당해서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도, 디렉토리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등등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은 공격자가 최초 침입에 성공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보안팀과 해커 사이에 본격적인 게임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이 침입을 찾아내서 이 침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얼마나 빨리 막아낼 수 있는가, 속도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2단계에서는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합니다. 즉, 공격을 탐지해서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고요. 실제로 보안팀의 역량은 이곳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격자의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호스트의 감염, 권한 상승, 비정상적인 관리자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가시성, 아주 면밀한 비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시그니처 기반의 IDS라든가 APT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다양한 행위 간의 연관성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별 정보, 실제로 관제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뜹니다. 이 정보를 개별 사건으로 보고 처리를 하시면 실제로 공격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해커들은 최초 침입에 성공을 하면은 다양한 접속 경로를 마련하죠.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발견돼서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정보들이 떴을 때 이것들 사이에 서로 같은 공격자, 같은 공격에 있는 일인가, 혹은 이것을 발판으로 또 다른 어떠한 침해가 있지 않은가를 제대로 분석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차단을 해야지만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2단계에서 공격자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인증을 강화한다든가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서 공격자가 한쪽 세그먼트를 점령했더라도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정보를 절취하고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2단계가 충분히 진행이 되면.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데이터를 해커는 반드시 방어할 겁니다.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 안독화, 암호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미지 같은데 숨겨 넣는다든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그러죠. 아니면 커스텀한 방법으로 인코딩을 해낸다든가 해서 안독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유출을 시키죠. 유출시키는 경로는 정말 많습니다. HTTP나 HTTPS, SSH, FTP, 이메일 등등등등. 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직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유출. 네. 그 안에 정보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적 DNS를 사용해서 전송 지점을 다변화시킵니다. 정보 유출이 한 곳으로 벌어지는 걸 발견해서 거기를 막았더라도 또 다른 지점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유출에 성공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물론 공격의 목적에 따라서 유출 대신에 대상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해커들은 주기적으로 다시 옵니다. 공격을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성 코드들, 공격 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추가로 새로운 데이터 사이드에 뭐 있는지 추가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를 해킹한 기점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조직을 공격하는 데도 이 거점을 사용합니다. 예.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겠죠. 예. 3단계에서 전송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트워크로 무엇이 전송되는지 왜 이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DLP 솔루션인데 DLP 솔루션은 해커가 데이터를 전혀 가공하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들고 나갈 때만 탐지가 되겠지만 해커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거든요. 변환되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DLP는 실제로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이 어쩌다가 정보를 잘못 전송하는 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커 입장에서 DLP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코딩 한 번만 해도, 암호 한 번만 해도 DLP는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절망적인 이야기는 해커가 침입에 성공해서 유지 단계까지 들어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2단계에서 했던 흔적들을 지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져요. 해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행위를 위장할 수 있는 게 항상 되죠. 또 2단계에 돌입하면은 복구라는 것은 뭐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해커가 침입하기 이전 상태로 깨끗하게 공격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너무나 많은 경로로 침입을 확보해놨고 꼭 숨겨놨기 때문에 모두 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2단계에서 차단을 수행을 하면은 해커들도 압니다. 이게 차단 라인이구나.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 10가지 중에서 1개, 2개가 차단 라인이구나. 또 다른 경로 계속 숨깁니다. 결국에는 해커가 주도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공격을 차단해서 완벽하게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전문적인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전체 네트워크를 내려놓고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단계의 초기 단계, 최초 침입이 있은 이후 단계에서 찾아내서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공격자들이 진화를 한 데 따라서 우리의 탐지 방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초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DS, IPS,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월, 좀비 PC 솔루션 등등등이
공격을 차단을 해주죠. 예방적 통제가 알려진 공격을 차단을 해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격이 성공을 하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SIM으로 얘네들이 찾아낸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투자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계속 당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성공적인 공격 시도는 화이트리스트의 모든 영역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죠. 시그니처로 잡을 수 없는 영역들. 실제로 이런 공격 기회를 제대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세스, 즉 모든 PC 및 서버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우리 서버나 PC에 돌고 있는가, 이게 혹시 악성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모든 네트워크 세션에 대한 가시성, 외부와 통신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의 내용, 이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의 내용인가, 혹은 해커가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통합된 위협 분석 플랫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행위 기반 분석, Behavioral Analysis. 그래서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엔드포인트의 모든 프로세스, 엔드포인트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위협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성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희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솔루션으로 이런 방식을 구현하셔도 되고 또 다른 솔루션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어떤 정보를 보는가요? 첫 번째로 무엇을 볼 것인가? 패킷. 외부와 통신하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을 다 저장하고 재조립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그. 당연히 수집하고 계시죠? 내부 시스템 로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클라우드까지. 엔드포인트. 실제로 PC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플로우. 우리 내부의 스위치, 내부와 내부 단의 트래픽은 어디서 어디로 누가 누구와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뷰로 통합해서 수집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집 시점에 그냥 이 데이터 자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인리치먼트, 데이터 강화를 하면 굉장히 좋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부 위협 정보, 누구와 통신을 했다, 어디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해당 IP 주소가 예전에 어떤 공격에 활용된 적이 있었나? 해당 URL이 악성 코드를 배포했던 지점이었나? 이런 식의 해당 이메일 주소가 스팸 메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추가 위협 정보. 그리고 내부 비즈니스 정보. 우리 내부의 소스 IP. 이 IP는 PC인가? 서버인가? 서버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버인가? 웹서버인가? PC면은 인사부서 직원인지 IT 관리자인지 퍼센타 직원인지 알 수 있는 내부 비즈니스 정보 등이 데이터들의 수집 시점에 같이 붙어서 통합이 되면 아주 강력한 탐지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룰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룰의 퀄리티도 달라지는데요. 특정 동일한 IP에서 어디로 몇 번의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떤 접속이 있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콜센터 직원이 IT 관리자한테 RDP를 열었다. 비즈니스 정보가 가미가 되면은 우리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우리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상 이상한 점들, 이런 것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만들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즉 일반적으로 잘 안 벌어지는데 특이한 사람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 RSA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정책 정보들, 파서 정보들, 빅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 다음에는 사건이 생기면, 발견이 되면 사건을 분석하고 인시던트 관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재구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엔드포인트 포렌식을 하실 수 있는 체계를 추가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필드 정보들을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로그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패킷에 대해서, PC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누가 통신하는지, 플로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2단계 신입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탐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리면 로그가 있습니다. 로그를 통해서는 누가 접속을 했다 혹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 솔루션에서 어떤 탐지가 있었다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기반으로 패킷을 보면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뭐를 전송을 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플로가 있다면 도대체 내부 침입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드포인트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실제로 악성 코드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직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감염되어 있는 또 다른 PC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최근에 분석했던 쉘프로라는 공격 분석 예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로그를 통해서 침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패킷을 통해서 비코닝, 의심스러운 접속이 있다. 스티키키라는 백도어가 있었다. 악성 프락시 툴이 사용되고 있었다. 암호화된 RAR 파일을 사용해서 실제로 익스플로잇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웹플로우를 통해서 해커가 RDP를 통해서 내부적인 확장을 이뤄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개별 엔드포인트들은 언제 감염이 됐고 실제 악성 코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코드가 어디까지 깔려 있었는지 특히 엔드포인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A라는 PC에서 이 악성 코드가 커널을 침입해가지고 외부와 이상한 통신으로 상당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위험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B라는 PC에서 동일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데 이 악성 코드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전부터 이 코드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해커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인데요. A라는 PC가 발견돼서 A라는 PC가 포맷되거나 더 이상 A라는 PC로부터 트래픽이 안 오면 그때 B라는 PC에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던 악성 코드가 올라와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공격을 막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보안 관리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플랜 B와 플랜 C와 플랜 D가 있어요. 전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엔드포인트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려운 이슈입니다. 트래픽을 열심히 봅니다. 로그를 열심히 봅니다. 분명히 이 PC가 감염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PC에서 이상한 IP로 이상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PC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백신으로 풀스캔을 돌려보시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분명히 악성 행위가 있는데 안 되겠다. 포맷하자. 포맷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종료시켜도 될까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가 수년째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적도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아까와 같이 B라는 PC가 있으니까요. A라는 PC가 판매되면 그때 B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IP로, 또 다른 패턴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eCash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 툴. 요즘 한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 계열의 솔루션입니다. 에이전트 기반으로 등장을 하면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는데 시그니처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해서 악성 코드 탐지하는 거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안티바이러스 백신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해커 입장에서 새로운 시그니처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5분도 안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속적으로 패키징만 다시 하면 시그니처가 변조가 되죠. 예.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스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프로세스가 어디에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개별 프로세스들이 또 다른 프로세스에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봐서 이들의 행위 기반으로 리스크 스코어링을 내리고 이 프로세스가 가장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고 모니터링하고 스캔한 결과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대표적인 EDR 솔루션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eCash이라는 제품은 아주 특별한 스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라이브 메모리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EDR 솔루션이 PC에서 돌아가는 메모리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메모리 풀덤프를 떠서 합니다. 일단 풀덤프를 떠서 덤프 파일을 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덤프 파일 기반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요새 PC 메모리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8기가짜리 덤프 파일 다운받아서 분석을 하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이 eCash은 PC에 깔려있는 에이전트가 PC가 돌고 있는 중에 메모리 덤프 뜨지 않고 실시간으로 메모리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모든 DLL, 모든 드라이버 전부 다 스캔해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안 놀라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디스크를 검사를 하는데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 아랫단에서 디스크 드라이버 단에서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접근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메모리를 스캔해 보면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떠 있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을 실행시킨 파일은 뭐 코나 32.dll이다, 5.exe다 이런 식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과연 메모리에 현재 떠 올라와 있는 이 실행 코드들이 원본 파일에 있던 것과 동일한가? 아니면 메모리에 로드된 이후에 누군가 코드 변조를 실행을 했는가? 왜냐면 해커들이 시스템 침해를 일으킬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윈도우의 주요 커널 파일들 있잖아요. 커널 프로세스들의 코드를 메모리 상에서 변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함수 호출 테이블이라든가 서비스 호출 테이블에 있는 주소들만 변경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해당 루틴을 윈도우의 로그인 루틴을 타지 않고 악성 코드의 특정 루틴으로 점프하게 만들어서 로그인을 우회해버린다든지 접근 권한 체크, 접근 통제를 윈도우가 수행을 할 때 접근 통제 로직이 실행되는 부분에서 점프를 악성 코드 쪽으로 해서 접근 통제 로직을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하게 만든다든지 키보드 입력을 할 때 키로그를 해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커널을 조작을 하거든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메모리에 떠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이걸 실행시킨 파일들 디스크에서 직접 읽어서 eCash이 하나씩
자기만의 영역에다가 메모리 로드를 해봅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해보죠. 둘이 다르면 무엇인가가 코드를 고친 겁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바뀐 지점에 무슨 펑션이나 기능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그 바뀐 주소로 점프해 봤더니 어떤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윈도우에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틴에 함수 주소가 원래 있던 것과 달라져 있었고, 그쪽 주소로 가봤더니 abc.exe가 실행시킨 프로세스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abc.exe는 키로그 악성 코드겠죠. abc.exe에 시그니처가 없어도 얘가 메모리상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낸 정보들이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죠. 어떠한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은 얼마나 유용합니다 라는 점수들이 표시가 되고요. 이 점수가 생성되기 위해서 사용된 정보들, 여기에는 의심스러운 스레드가 돌고 있고요. 후킹을 하고 있습니다. 후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 테이블 변조해가지고 악성 코드 쪽으로 점프하는 것이죠. 플로팅 모듈입니다. 플로팅 모듈이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분명히 프로세스는 뒀는데 어떤 파일을 실행시켰는지 알 수 없는 것,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자의 프로세스 목록에도 안 보이고요. 이 파일을 누가 띄웠는지도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플로팅을 만들 수 있는데, 윈도우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메모리에서 뭔가가 돌고 있는데 얘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완벽한 숨김. 예. 플로팅 모듈을 누가 띄웠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알겠어요.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행위 트래킹, 요 밑에 나오는 이 우측 하단에 행위 트래킹을 통해서 누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켰고, 누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켰고, 누가 어떤 스레드를 실행시켰고, 어떤 파일이 지워졌고, 이런 걸 추적해서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있는 파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이제 네트워크 정보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트래픽 분석을 하면 몇 번 IP와 통신했다, 통신한 내용이 무엇이다가 알 수 있는 그냥 디테일한 정보인데, 호스트 브랜치까지 가면은 이 PC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IP와 통신했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PC가 CNC랑 통신을 했어요. 악성행위가 명확한데 어떤 파일을 통신했는지 돌려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호스트 브랜치가. 그런 걸 찾아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엔드포인트가 감염이 됐는지, 누가 감염을 시켰는지, 이 감염된 파일은 여기에만 있는지 또 다른 PC에도 존재하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물론 비슷한 작업을 이 케이스 가지고 며칠 분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속도죠. 예, 가벼운 툴을 통해서 여기에서 1시간 이내에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내외부 정보 연계입니다. 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유명 보안 커뮤니티들, SRI, 센스, 얼웨어 도메인 리스트 등등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받아서 블랙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화이트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공격에 대한 패턴일 수도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희 솔루션에서 쓸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넣어드립니다. 수십 가지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실시간 위협 정보들이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외부 위협 정보에 연계된 보안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공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APT 도메인, 의심스러운 프락시, 악성 코드가 활동하는 네트워크, 이런 블랙리스트들, 정보유출이라든가 비정상적인 사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이벤트 영화 점수, 룰, 각가지 리포트들, 그리고 로그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파서들, 이런 것들이 기본 콘텐츠로 제공되고요. 외부 위협 정보나 동향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외부 비즈니스 정보를 연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IT 정보, IT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우리 IT 자산 목록, 이 목록에 대한 장비 파일, 상세 내용 누가 관리자고, 뭐 서버고, 뭐 OS는 뭐고 등등등등 설정 관리 정보, 이 장비에 대해서 취약점 스캔을 해봤었던 취약점 정보 등등. IT 운영 정보, 비즈니스 정보, 장비 관리자는 누군지, 이 비즈니스 담당자는 누군지, 우리 조직별로 어떤 부서가 있고 개별 부서장은 누구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결제는 어떻게 타는지, 개별 서비스에 대한 RP와 RTO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는 어디고, 우리 지적자산, 연구소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는 어디고, 어느 시스템에 들어있고, 누가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등등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가 있으면 이것들을 취합해서 자산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우리한테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다. 우리의 지적 자산은 어느 서버, 어느 스토리지에 들어있다. 우리 자산 중에서 어느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야, 해커들도 사실 찾고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직 정보, 담당자 정보 등등등을 알아야 해커가 이 단계에서 수평적인 확장을 할 때 왜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이 저쪽 업무를 하지? 얘네들이 완전히 그 합법적인 계정 탈취를 해가지고 완전히 합법적인 직원인 것처럼 들어와서 어떤 악성 코드도 안 쓰고 공격을 하더라도 왜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이 우리 직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업무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고 공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정보 연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 상당히 많은 노력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IT 부서, 인사부서 등등등.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현대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또 가지 중요한 점은 침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겠다, 사전에 모든 걸 다 철통 보안으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과 같이 하이퍼 커넥티드 된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를 얼마나 빨리 탐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얼마나 잘 탐지해낼 것인가, 들어온 것을. 그래서 공격자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서 우리한테 발각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그, 패킷, 엔드포인트, 위협 정보. 그리고 이렇게 가시성을 확보했으면,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공격이 탐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시성을 기반으로 비정상 행위들, 의심 행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것들을 찾아서 지목하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별 이벤트들을 개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경험 있는 대응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험 많은 인력들을 뽑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 서비스로 이런 인력을 서비스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로 받으면서 현재 우리 내부 인력들을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일하면서 현재 우리 인력들이 이런 경험 있는 대응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빠르게 무엇보다도 빠르게 당장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면은 외부 서비스가 좀 더 빠를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자체 구현을 하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저희 나가시면은 EMC 부스에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전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중에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쉬고요. 2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품 추첨에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걸려 있으니까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면 챙겨 주시고 밖에 부스에 나가면 아직 기념품도 꽤 있다고 하니까요. 부스 좀 구경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2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